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빼앗길 뻔했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산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복원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국 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충격적인 취재 과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찰스 스튜어트입니다. BBC에서 20년 넘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PD죠. 세계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 제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실을 찾아 여행하는 것, 그것이 제 직업이자 사명이니까요. 런던의 어느 흐린 오후, 국제 미디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문화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션이었죠. 그곳에서 중국계 기자 왕 리밍의 발언이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치, 한복, 심지어 태권도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회의실 안은 갑자기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죠.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한국은 제가 알던 삼성, 현대, K-팝의 나라였는데 있을 법한 이야기인가? 다음 날 BBC 본사 편집실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포럼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이 김치까지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나라래. 이상하지 않아? 제 동료 마이클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아, 그 기묘한 민족주의. 들어본 적 있어. 경제력은 성장했는데 문화적 자신감은 부족해서 그럴 거야. 인터넷에서 몇 가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김치 전쟁, 한복 논쟁이라는 키워드가 실제로 존재했죠. 무언가 이상했어요. 선진국이라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매달리지 않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제 직업적 호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말했어요. 다음 다큐멘터리 주제를 찾았어. 한국이라는 나라. 왜 그들은 그렇게 자기 것을 증명하려고 할까?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찰스, 당신 거기 가본 적 없잖아요. 그냥 편견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과연 내가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죠. 직접 보고 듣고 느껴봐야 진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동료들은 제 결정에 의아해했습니다. 특히 제작 총괄 디렉터 브라이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찰스, 진짜로 김치 다큐멘터리, 자네 경력에 흠집 내는 거 아닌가? 그의 말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 경력의 저널리스트로서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는 뭔가 있다고요. 비행기를 타기 전날 연구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인터넷상의 논쟁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 갈등, 역사적 배경,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한국은 정말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나라일까? 아니면 그 뒤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가방을 싸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스트의 자세니까요. 내일이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설렘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의구심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런던에서 상상했던 한국과는 다른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도 완벽하게 안내되는 표지판들이 눈에 들어왔죠. 민족주의적인 나라라는 선입견과는 사뭇 다른 첫인상이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카메라를 들었어요. 고층 빌딩 숲과 푸른 산들이 공존하는 도시. 영국과는 분명 다른 풍경이지만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한국은 처음인가 봅니다. 옆자리에 한국인 남성 박 교수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친다는 그는 제 방문 목적을 묻더군요. 한국의 문화 정체성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습니다. 특히 김치나 한복 같은 전통 문화에 관심이 있어요. 그 말에 박 교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아니면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죠. 아, 그 논쟁 말이군요. 외신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솔직히 답했습니다. 일부는 한국이 지나치게 자국 문화를 주장한다고 봅니다. 저는 직접 보고 판단하려고 왔어요. 박 교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튜어트 씨,
당신이 수십 년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의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깊었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생각에 잠겼죠.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활기찼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을 위한 퍼포먼스라고 생각했죠. 실례합니다. 한복을 입은 이유가 있나요? 한복을 입은 20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좋아서요. 저희 세대는 한복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전통이지만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을 즐겨 입는 편이죠. 흥미로웠습니다. 강요된 민족주의가 아니라 자발적인 문화 향유였던 겁니다.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으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정말 과도한 자국문화 주장일까? 저녁이 되자 광화문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웅장한 경복궁이 모습을 드러냈죠. 궁궐 앞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대여해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왜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나요?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 커플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요. 한국은 자기 문화에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게 부럽습니다. 프랑스도 물론 문화적 자부심이 있지만 한국은 현대화 속에서도 전통을 잃지 않았어요.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한국은 제가 들었던 것과 달랐어요. 그들에게 한국 문화는 과도한 주장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보존으로 비춰졌습니다.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시된 유물들, 특히 한복의 역사적 기록들은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전문 학예사의 설명을 들으며 제 무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한복은 고구려 시대 벽화에서도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0년 가까운 역사죠. 사진 속 고구려 벽화의 의복은 분명 현대 한복의 기원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는 걸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계 미국인 학생 제니퍼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문화에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어렸을 때는 제 뿌리를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그런데 가끔 온라인에서 한국 문화의 기원에 대한 공격적인 댓글을 보면 화가 납니다. 왜 우리는 계속 증명해야 할까요? 그녀의 질문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 한국은 끊임없이 자신의 문화를 증명해야 하는 걸까? 이것은 단순한 민족주의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첫날의 경험만으로도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는 한쪽 면만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 단순한 민족주의인가? 아니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인가?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더 깊은 진실을 찾고 싶었습니다. 현대 한국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화의 현장을 직접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음 목적지로 울산을 선택했습니다. 울산으로 향하는 KTX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을까? 울산에 도착해 처음 방문한 곳은 현대중공업 조선소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라는 말은 들었지만 직접 보니 그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 건조 중인 선박들,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작업자들. 우리 조선소는 1972년에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였죠. 안내를 맡은 이 과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나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바다였어요. 이 땅을 만들기 위해 산을 깎아 바다를 메웠습니다. 카메라에 그 광경을 담으며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외국 언론들은 우리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요. 이 과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산업화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선소 한편에서 33년차 용접공 김 반장을 만났습니다. 거친 손과 주름진 얼굴이 그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1980년대 초반부터 여기서 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하루 14시간씩 일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요?
망할까봐 매일같이 더 뜨겁게 일했죠. 이게 우리 사는 길이었으니까. 그의 말에 가슴이 저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외국 선주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무시했어요. 한국인들이 배를 만든다고 하면서 비웃었죠. 그래서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실수하면 역시 한국이 그렇지라고 할 테니까요. 김 반장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느꼈습니다.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던 역사, 그것이 현대 한국의 정신을 형성한 것은 아닐까요? 울산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포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세계적인 제철소 포스코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포항에 도착해 제철소의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장, 하늘을 뒤덮는 연기와 불꽃. 우리 제철소가 설립될 당시 세계 유수의 컨설팅 회사들은 한국에서 제철소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포스코 역사관의 박물관장 설명이 제 귀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했나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이죠. 당시 박태준 회장은 우리가 철을 만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신념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직원들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 오스트리아 등지로 가서 때로는 산업 스파이 취급을 받으면서도 기술을 익혀왔어요. 역사관에 전시된 초창기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산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라의 생존을 걸고 싸운 것이었죠. 그날 저녁, 포항의 한 작은 식당에서 은퇴한 제철소 노동자 박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손주뻘 되는 저에게 소주 한 잔을 권하며 그가 말했어요. 기자 양반, 우리 세대는 배고파서 일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소. 우리가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책임감이 있었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소. 그의 눈에서 자부심과 회한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개인의 희생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세운 세대, 그들의 이야기는 현대 한국을 이해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으로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결정체, 세계 최고 수준의 청정실,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라인,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바로 도태되니까요. 안내를 맡은 김 박사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산업화 초기와 같은 생존 본능의 연장선이었죠.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는 젊은 엔지니어 서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우리 세대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버겁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한국인들의 집단적 기억 속에는 증명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이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런던 편집실로 돌아와 촬영본을 검토하며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한국은 자기 것을 주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했던 증명으로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 수호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취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산업화 현장에서 깨달은 한국의 집단적 기억과 생존 본능은 제 생각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김치, 한복, 태권도 같은 문화적 요소들이 그토록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요? 이번에는 그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죠. 도서관 사서 윤 선생님은 제 연구를 돕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스튜어트 씨, 여기 조선시대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1809년에 쓰인 임원 16지인데 김치 제조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래된 책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한글과 한자로 쓰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번역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확인했죠. 200년도 더 전에 김치 제조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사적 자료가 있음에도 논쟁이 계속되는 건가요? 윤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국제 정치는 다른 문제죠.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고대사까지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 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도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논쟁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역사 인식의 문제였던 겁니다. 다음 날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해 한복의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박물관 학예사 김 박사가 저를 안내했어요. 이것은 고구려 시대 벽화에 그려진 의복입니다. 1500년도 더 전의 모습이죠. 소매 형태, 허리선의 위치를 보세요. 현대 한복의 기본 형태가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벽화 사진과 출토된 유물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논쟁이 되고 있다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외부에서는 이런 증거들을 알고 있나요? 김 박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증거의 유무가 아닙니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어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목소리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날 오후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을 방문했습니다. 도복을 입은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수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관장님은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태권도는 한국 고유의 무예를 현대적으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무술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태권도만의 독특한 발차기와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태권도를 가라테의 변형이라고 주장하죠. 관장님의 말씀에서 자부심과 함께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서촌의 한 한옥 카페에서 은퇴한 역사학자 정 교수를 만났습니다. 80대의 노학자는 평생을 한국 전통문화 연구에 바쳤다고 했어요. 우리는 20세기에 두 번의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죠. 일본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우려 했어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못 쓰게 했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겪은 아픔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정체성의 상실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긴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는 것은 더 큰 비극이니까요. 정 교수 부부와 함께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역사책에서 읽은 것보다 훨씬 생생했어요. 스튜어트 씨, 우리는 늘 설명해야 했어요. 우리는 진짜라는 걸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에 우리를 알릴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왜곡되었죠. 아내 된 분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이런 것에 왜 목숨을 걸까 싶죠. 그건 우리가 그 아픔을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켜온 문화가 단 한 세대 만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알거든요. 그 순간 노부부의 눈에서 보이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느껴졌어요. 저녁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방문해 국제 학술 논문들을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외국 학자들이 한국 전통 문화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연구를 발표했더군요. 그런데도 왜 논쟁은 계속되는 걸까요? 연구원의 박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학술적 진실과 대중적 인식은 다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확산되죠. 한국은 이제야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도한 주장으로 비춰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모든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자긍심은 과도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빼앗길 뻔했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던 겁니다. 노트북을 열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문제는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 방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화려함 뒤에는 오랜 아픔과 투쟁의 역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과도한 민족주의일까? 아니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일까? 이제는 그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취재를 마친 후 저는 다시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며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미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품었던 의문들이 하나둘 해소되면서
이 나라의 문화적 자긍심이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노트북을 열어 런던 본사에 중간 보고서를 보내려던 찰나 새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작 총괄 디렉터인 브라이언의 메시지였어요. 찰스, 자네 정신이 있나? 김치까지 다큐 주제로 삼나? 좀 민망하지 않은가? BBC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주제라고 생각하네. 차라리 K-팝이나 한국 IT 기술 같은 현대적 주제로 방향을 틀어보게. 이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감동한 것이 이상한 건가? 호텔 방에서 나와 청계천을 따라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오염된 하천이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도심 속 아름다운 휴식처로 변모해 있었어요. 한국의 변화와 발전이 이렇듯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청계천 산책로에서 우연히 한 한국인 다큐멘터리 감독 윤 감독을 만났습니다. 저의 고민을 털어놓자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스튜어트 씨, 그런 반응은 우리도 익숙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화를 이야기하면 민족주의적이라고 비난받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 정체성이 없다고 비난받죠. 어떻게 해도 비판받는 상황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왜 계속 설명하려 하나요? 포기하면 역사가 지워지니까요. 한번 지워진 역사는 다시 쓰기 어렵습니다. 윤 감독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브라이언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김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민족의 정체성과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본 한국은 우리가 알던 것과 다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자칫 경력에 흠집이 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이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갈등을 잠시 접어두고 다시 취재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아직 더 알아봐야 할 것이 많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역 인근의 한 작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때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90세는 좋게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낡은 통장을 들고 은행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를 따라갔죠. 할아버지는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1960년대에 맡긴 건데 아직 있나 모르겠소. 은행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지만 여전히 유효했나 봅니다. 은행원이 현재 잔고를 알려주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얼마 더 놔둡시다. 나라 망할까봐 맡긴 거야. 지금은 그 시절보다 훨씬 든든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분은 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하던 시절 자신의 돈을 은행에 맡겼던 겁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담아서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BBC에서 온 다큐멘터리 PD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친절히 응해주셨습니다.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6.25 전쟁도 겪었소. 모든 것이 파괴됐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어. 그때 사람들은 한국이 영원히 가난할 거라고 했소.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지.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고된 시간을 이겨내고 나라를 재건한 세대의 긍지였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참았소.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을 보면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카메라를 꺼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끊임없는 증명의 과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던 중 브라이언의 두 번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자네 고집대로 하게. 하지만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할 걸세. 시청률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네. 그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해질 가치가 있었어요.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였죠. 밤늦게 서울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에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온 나라다. 그들의 문화적 자긍심은 오만함이 아니라 빼앗길 뻔했던 것을 지키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90세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나라 망할까봐 맡긴 거야. 지금은 그 시절보다 훨씬 든든하지. 그 말 속에는 한국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존재하는 것이었죠. 이제 저는 내일부터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더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진짜 이유, 그것을 세계에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그동안 취재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를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 지금의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과도한 민족주의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생존과 정체성에 관한 깊은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호텔 방에서 나와 마지막 취재를 위해 비가 내리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우산을 쓴 군인들이 거리의 낙엽을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흥미로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군인들이 청소를 하나요? 젊은 병사가 경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사회봉사활동입니다. 우리 부대는 매달 한 번씩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합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었죠. 이어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반도체 청정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철저한 방진복을 입고 들어간 공간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로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 이렇게 긴 시간 일하나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엔지니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저희가 잠시라도 실수하면 세계 시장에서 바로 밀려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에요. 그녀의 말에서 60대 용접공 김 반장과 똑같은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그 의식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에는 노량진 고시촌을 찾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고시원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한 고시생 카페에서 2년째 시험을 준비 중인 이 씨를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공부를 계속하나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저희는 그 기반 위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량진역으로 돌아오는 길,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학원가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발전시키려는 에너지가 도시 전체에 흐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기 전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학생들, 연구실에서 실험을 계속하는 대학원생들.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요? 다양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세계와 경쟁해야 하니까요.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해야 하니까요.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해야 하니까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단순히 자기 것을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했던 증명으로 살아남은 나라였습니다. 런던 편집실에서 다큐멘터리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내레이션을 녹음하며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한국은 자기 것을 주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했던 증명으로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화면은 비 오는 날 낙엽을 줍는 군인들, 반도체 청정실에서 땀 흘리는 젊은이들, 그리고 노량진 고시촌의 불 꺼지지 않는 창문들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증명의 DNA입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투쟁해온 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생존 본능이 오늘날 한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편집 과정에서 브라이언이 편집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인 시선이었지만 영상을 보고 난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찰스, 생각보다 흥미로운데? 이런 관점은 생각지 못했군. 이건 단순한 김치 이야기가 아니야. 브라이언, 한 민족의 생존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지.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을 편집하며 다시 한번 제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한국의 문화적 자긍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김치, 한복, 태권도의 기원을 주장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과도한 민족주의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그것은 생존의 몸부림이었고 빼앗길 뻔했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화면은 다시 서울역 앞에서 만났던 90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낡은 통장을 들고 있는 그의 주름진 손,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나라 망할까봐 맡긴 거야. 지금은 그 시절보다 훨씬 든든하지. 이어서 제 목소리가 다시 이어집니다. 한국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왔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집단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외부의 압력과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온 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이것이 바로 한국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한국의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채워졌습니다. 첨단 기술의 도시 풍경과 함께 남산의 고즈넉한 한옥마을, K-팝 공연장의 열광적인 팬들과 함께 종묘제례의 장엄한 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으로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편집을 마친 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사명이었으니까요. 한국이 무서운 진짜 이유 이 다큐멘터리는 이제 세상에 공개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이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다큐멘터리 한국이 무서운 진짜 이유가 BBC에서 방영된 날, 저는 집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첫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방송 직전까지도 브라이언과 다른 경영진들의 우려가 있었어요. 과연 영국 시청자들이 먼 나라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의문이었죠. 그러나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감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식민지배를 겪은 나라로서 영국인들이 이런 관점을 보여주다니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경제적 성공만 주목했지 그 이면의 역사와 고통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반응들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찰스, 당신이 옳았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네요. BBC 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찰스, 자네 해냈네. 시청률이 예상의 2배야. 특히 젊은 시청자층의 반응이 뜨겁다네. 지금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제가 본 진실, 그 진실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국 내 다른 전직 식민지 출신 이민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케냐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공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식민지였지만 우린 아직도 잃어버린 것 같다. 한국의 회복 탄력성에서 배울 점이 많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정체성 회복의 과정에 있다. 다큐멘터리는 영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뉴욕타임스는 더 리질리언스 오브 어 네이션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다큐멘터리를 소개했고 프랑스의 르몽드는 정체성의 정치학을 넘어서라는 심층 평론을 실었습니다. 방송 일주일 후 BBC는 특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역사학자, 문화인류학자, 그리고 한국 출신 학자들이 참여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맥락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스튜어트 씨의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 얼마나 피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문화적 현상 뒤에 있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없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 윌리엄 테일러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토론회 이후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도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제 다큐멘터리를 번역해 방영했고 국내 언론들은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60에서 70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다큐멘터리 영상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노년층의 감상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지켜낸 것, 이제야 제대로 조명되네요. 외국인의 눈으로 보니 더 객관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가 됩니다. 손자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이 반응들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한 세대의 노력과 희생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의 방송사로부터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화상 인터뷰를 통해 한국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인터뷰어는 제게 물었습니다. 스튜어트 씨, 한국에 대한 첫인상과 다큐멘터리를 만든 후에 생각이 많이 달라졌나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과도하게 자신의 문화를 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그것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문화적 자긍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해합니다. 인터뷰 말미에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스튜디오에 90세 할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바로 서울역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방송국에서 그를 찾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기자가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것이 고맙습니다. 우리 세대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역시 영국의 자택에서 그 장면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다큐멘터리 방영 한 달 후, BBC는 한국이 무서운 진짜 이유의 후속작 제작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식민지 경험 후 독자적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여러 국가들의 이야기를 담기로 했어요. 브라이언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찰스, 자네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해야겠네. 한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될 차례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더 큰 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널리즘의 힘이 아닐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하는 것.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역 앞에서 들었던 할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나라 망할까봐 맡긴 거야. 지금은 그 시절보다 훨씬 든든하지. 그 말 속에 담긴 희망과 자부심, 그리고 회복 탄력성.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그리고 비슷한 역사를 지닌 많은 나라들이 세계에 들려주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아닐까요? 다큐멘터리의 성공 이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BBC의 후속 프로젝트를 위한 여정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서울역 앞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방문 때와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낯선 땅이 아니라 제가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나라였어요. 공항 도착장에는 뜻밖에도 한국 방송국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튜어트 씨, 다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다큐멘터리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서울로 향하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일정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의 눈이 아닌 한국 문화를 깊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전시품들을 감상했어요. 특히 한복과 김치 제조 도구들이 전시된 공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들이 단순한 옷과 음식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적 상징임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실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찾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운 좋게도 방송국의 도움으로 그분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고 만남을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 작은 카페에서 저는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타나신 그분은 여전히 깔끔한 차림에 정갈한 모습이셨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 다큐멘터리를 보셨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네, 보았습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주다니 참 고마웠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당시 15살이었다고 했어요. 가족을 잃고 혼자 남겨진 그는
폐허가 된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저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지. 그런데 지금의 서울을 보세요. 제 손자는 세계 어디서든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사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 나라가 과도하게 민족주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치, 한복, 태권도에 대한 논쟁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라고 여겼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 시선에 익숙한 듯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건 국산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복원이었습니다. 빼앗길 뻔했던 것을 되찾는 과정이었고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제 평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광장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지요. 때로는 세계가 우리를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의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국기 앞에 서서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한민족의 회복 탄력성과 자긍심에 대한 진정한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한국이 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을 뿐이니까요. 다음 날, BBC의 후속 프로젝트를 위한 첫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의 주제는 정체성의 복원을 잃어버린 문화를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비슷한 경험을 다루는 내용이었죠. 첫 촬영 장소는 국립고궁박물관이었습니다. 제 내레이션으로 다큐멘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한 나라의 진정한 강함은 눈에 보이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복원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나라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한국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저는 진심을 담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처음 이 나라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빼앗길 뻔했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산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복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강함은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 힘만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강함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세대가 지켜낸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회복 탄력성은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스튜어트 씨, 당신은 이제 한국의 진짜 친구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다음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구상했습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강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켜내는 힘이 아닐까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넘어 제 자신의 시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킨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